오늘 우리 증시 시간대별로 희비가 갈렸습니다. 그래도 이 코스피가 1%대 하락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2% 넘게 하락했는데 그거보단 좀 낙폭을 좁혔다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6조 가까이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쉬어가니 수급이 또 이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엄청난 대기 자금들이 다 이렇게 퍼져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핵심은 어디일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최성환 부장,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던 시장 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우선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오늘은 안경을 안 쓰셨네요? 네, 오늘은 안경을 안 쓰고 지금 좀 벗고 왔습니다. 오늘. 네. 혹시 어떤 의도의 신경의 변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잠깐 놓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시장이 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약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쓰신 게 훨씬 나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잠깐 차트 잠깐 보면서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좀 차트. 재밌는 건데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10월 27일 날 5,000포인트, 그러니까 4,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4,000포인트를 작년 10월 27일 날 돌파를 하고 올해 거의 1월 달까지 그러니까 2개월여간을 그러니까 3,800에서 4,200을 약간은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은 잘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 예. 그 기간 동안 약간 기간 조정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했었고 사실 이때 많은 분들이 4,000포인트 때 뭐 펀드도 좀 환매도 하시고 예. 이익도 실현하시고 많이 올랐다. 특히 연말이었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1월 달 들어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1월 27일 날 다시 또 거기서 화면에 보시면 이제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그냥 말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선이 5,000포인트를 연결이 안 돼 돌파를 있었어요. 했고 근데 5,000포인트 돌파할 때도 조금 흔들렸었지만 기간 조정이 짧았습니다. 며칠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6,00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4,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걸린 시간이 지금 2달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왔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은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또 참에 지금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좀 빠지니까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시장은 충분히 숨고르긴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이익은 성장성은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반도체 쪽이 주도주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사실 지수에 대한 뭐 그런 우려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 현대차가 또 대신 또 올라주면서 시장을 받쳐주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수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뭐 이런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앞서 제가 상당히 이익이 상당히 좀 계속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이 한국 같은 경우 PER이 지금 10.3배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도 10.3배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죠. 여전히 뭐 그런 하방에 대한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올해 6월인데요. 중요한 건데 MSCI 선진국 그 편입에 대한 관찰국 지정이 올해 6월에 있습니다. 네. 그때 6월에 관찰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1년 후 내년 6월에 선진국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되게 되면 최대 60조 원의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숨고르기 가능성은 열어놓으시되 하방은 잡혀 있다. 그러니까 좀 지난번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4,000포인트 때 그런 조정을 보였던 것처럼 다시 여기서 7,000포인트, 8,000 가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은 숨고르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럴 시간 없이 빨리 수익을 확정해야 된다라는 이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흐름이 있기도 했어요. 고객예탁금이 어제만 해도 109조대였는데 지금 거의 120조대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보셨을 때는 와, 지금 개인들 수급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힘이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보세요? 아직도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증시라는 게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뭐 좀 전에 그 부장님도 얘기했듯이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보면 10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기준으로만 보면 높지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고객 예탁금의 유입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올해 내 본다라고 해도 뭐 설 연휴 때 그 직전에 조금 감소를 했다가 다시 지금 100조 원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뭐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7조 원대 이상의 지금 매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 밀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월 달에만 지금 뭐 24조 원 가까이 코스피에서만 이제 매도를 했는데 네. 그걸 전부 다 받아내면서 지금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들의 이런 이제 뭐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 포모 현상까지 같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못 사,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부 다 주식을 안 갖고 네. 갖고 있으면 이상하게 이제 보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뭐 그 증시로 직접적인 뭐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ETF로도 자금 유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유동성이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뭐 시장 이제 국내 이제 증시 PER을 계산을 하면 10배 정도 수준인데 문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보면 또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금 국내에서 과열이다라고 하게 되면 12에서 한 15배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10배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 SK를 제외하면 15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삼성전자, SK를 제외하면 조금은 과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하나 둘씩 빠르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건 오늘도 반도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의 급락도 있었고 블랙록 리밸런싱도 있으면서 K반도체는 아무도 못 말린다. 이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블랙록 리밸런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이기도 했죠. 와, 근데 오늘 삼성전자 만약에 뭐 일중 차트를 한번 볼 수 있다면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출발을 해서 이걸 다 말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블랙록 리밸런싱이 있어도 개인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지금이라도 담아가자라는 심리가 많이 발동을 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건 뭐 2시 50분 장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고도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러한 수급의 흐름이 좀 포착이 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그럼 부장님. K반도체는 진짜 아무도 못 말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최근에 증권사들의 그 일 평균 신규 계좌 개설이 8만 개라고 합니다. 하루에 터지는 신규 계좌가. 그러니까 또 그리고 특히 미성년자, 그래서 증여를 많이 또 해주신다고 그래요. 특히 미성년자, 성년자식, 대학교에 간 20대가 넘으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을 10년 동안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이제 그 고객분들이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오래 가져가야 될 주식을 좀 사고 싶다고 하면 지금은 단연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오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TSMC와 지금 절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네. 같이 밸류에이션을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싼 주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보고 여기서 지금 뭐 40만 전자 그러니까 50만 전자까지도 나는 보고 자식한테 증여하겠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밀어 올리고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가장 그런 말씀드린 신규 계좌의 힘과 또 그리고 증여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과거에는 어떤 스토리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
이렇게 미끄러졌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반도체는 이익이 수반되는 스토리다 보니까 워낙 좀 강한 흐름이고 네. 또 그리고 외국 기관도 팔았다가 또 다시 사거든요. 그런 게 반복되는 이유가 그들 입장에서도 그 안에 비중이 또 올라가면 좀 줄였다가 또 빠지면 또 채워주고 계속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일단 오늘 밤 미국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뭐 미국 시장을 요새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AI 우려된다, 아유 과장이 심하다, 우려된다, 과장이다. 이거 지금 몇 번째 반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모릅니다. 오늘 밤에 또 우려가 과했다라는 걸로 또 AI 올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좀 나눠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뭐 계속 우려다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뭐 가장 큰 이유가 AI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예. 그거에 따른 손익이 얼마만큼 발생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걱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AI는 달리는 자전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바로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AI가 확대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AI의 뭐 협력과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가 관련된 그런 이제 시스템도 다 이제 흡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왔었던 스트리니지의 그 보고서에 따라서 좀 예. 출렁거렸었던 적이 있죠. 근데 그 보고서에도 봐도 소프트웨어 쪽은 좀 안 좋게 본다라고 해도 하드웨어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는 또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면 뭐 AI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보면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투톱도 오늘 뭐 낙폭 줄이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소부장주들도 오늘 낙폭 많이 좀 줄이면서 장 마감한 모습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증설한다고 해서 상승 기운이 좋았잖아요. 다음 주도 폭발할까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뭐 가장 큰 이유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계속 지금 증가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18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300조 가까이 될 것이다라는 또 얘기도 나올 만큼 올해의 반도체에 대한 그 시황 자체는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소부장. 네. 그리고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어차피 이렇게 이제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따라서 수혜는 입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반도체 완성업체에 대한 수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수혜 폭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소부장보다는 투톱이 훨씬 낫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승폭 자체가 투톱이 뭐 올라가는 폭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투톱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안정성 있습니다. 측면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투톱. 네. 반도체 이야기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새만금 9조 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미래 산업으로 전진을 알렸는데 주가는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거의 점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부장님, 현대차가 어제 60 돌파 후에 오늘도 또 더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계속 올라가요. 지금 증권사에서 80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차에 대한 밸류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과거에 완성차 업체로만 봤던 현대차가 지금 오늘 나온 것처럼 AI, 로봇, 수소 그런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웨이모와 그러니까 그 로봇,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 어제 얘기 네. 나왔던 것처럼 현대차는 이제 많은 협력과 그러니까 그냥 단순 완성차가 아니라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회사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밸류를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80만 원.
까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80만 원 가면 더 높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는 결국에는 멀티플 PER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고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이익단도 올라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올해 계속적으로 앞서 지금 새만금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또 지원을 또 많이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럼 지금 현대차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계속 고점을 높여가도 신규 진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지금 신규 진입도 될까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면 이제 현대차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면 뒤집어 생각을 하면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 회사라고 볼까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나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로봇 인식을 하고 하고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보면 기존의 완성차 업체에서 로보틱스나 아니면 자율주행, AI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와 같이 뭐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IT 기업의 PER을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뭐 로보틱스 관련돼서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보틱스 같은 경우, 아틀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테슬라 제품에 비해서 전혀 밀린다라는 얘기 평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향후에는 이런 로보틱스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커진다. 라고 하게 되면 뭐 테슬라와의 뭐 버금가는 그런 회사로도 뭐 시장에서는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테슬라가 시장에서 받고 있는 PER이 290배가 넘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오늘 조금 올라서 뭐 한 17배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까지 10배는 더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10배까지는 안 된다라고 해도요. 네. 뭐 최소한 뭐 PER 50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주가는 뭐 3배 정도 올라갈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실 또 큰 이슈가 이 새만금의 구조를 투자한다라는 소식 때문인 것 같은데 여기와 걸려있는 카테고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저도 브리핑하면서 자료로 봤었는데 태양광 들어가죠,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죠, 여기에 뭐 수소 들어가고요, 로봇 팩토리 들어가고요, 뭐 이제 새만금과 관련된 쪽에서 인프라도 들어갑니다.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테마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부장님 모셨을 때 여기서 좀 핵심 테마는 뭐라고 보십니까? 쫙 나와 있거든요. 정말 화면에 나오는 그런 회사들도 당연히 있고 여기 또 전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현대 로템도 있고요. 네. 그래서 현대 모비스도 있고 현대 제철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현대 건설 같은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원전도 연결되고 이런 다양하게 우리가 사업화에 연관되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현대 건설을 좀 그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현대 건설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는 대우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도 큰 수주가 있을 거라는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가 과거에는 조금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면 이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요? 뭐 그중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보틱스 부분에 이제 전용 공장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 맞아요. 가장 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로봇 쪽으로도 이제 상당한 이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관련주 쪽으로 보면 뭐 현대차나 아니면 현대 모비스 이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로봇 나왔고 저 현대건설도 이야기했습니다. 슬기앵커는요? 아니 근데 저 임순재 대표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니. 로봇을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대 그룹 안에서만 돌 수 있는 이슈인가요? 이게 로봇 섹터 전체로는 호재가 안 되나요? 오늘 로봇주들이 뭐 현대 그룹주들만 움직이고 다른 종목들은 많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땅을 팠기 때문에 관련돼서
부품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제 확실하게 로봇 관련된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제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회사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현대차나 아니면 현대 모비스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변도 안 하고. 머릿속에서 지금 질문할 거 생각하고 네, 있었다가 그러니까요. 제 질문에 답변도 안 하고 바로 잠깐만 넘겨버렸어요. 있어봐요,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저 답변 좀 듣고 싶어요. 오늘 카테고리 테마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수소가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쵸. 심상치 않아요. 요거 저번에는 저희가 이야기할 때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맞아요. 의견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수소가 계속 붙으면 수소도 조금씩 우리 준비해야 되나? 이 생각 맞아요. 들더라고요. 제 기억에 저번 출연 때 임순재 대표님 수소 얘기 우리 그때 같이 하고 넘어갔던 거 뭐 그레이 수소 뭐 이런 쪽 네. 얘기해주고 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수소가 심상치 않은 게 요새 자꾸 재료로 자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소 사업을 뭐 크게 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일단 뭐 냄새라기보다는 뭐 미래적인 특히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수소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를 세계 뭐 두 번째로 이제 개발을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와 관련 그러니까 이게 뭐 특히 상업용 차량 그러니까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힘이 좀 딸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적인 모습으로 이제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수소 트램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이제 수소의 생태계에 대한 관심 사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소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밸류 내에 있는 수소 회사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얹고 가면은 네. 현대제철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옛날에 현대제철 봤을 때 기억나는 게 현대제철 안에 수소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오늘 좀 이렇게 끼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또 주가 상승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철강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국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그런 이제 경쟁력 부분이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 관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대제철이 미국 공장을 현재 건설을 하고는 있지만 네. 뭐 걸리는 데까지 조금 완성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아서는 이제 제철 관련된 부분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오늘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던 탄소 저감형 이제 철강 를 생산한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 또 같이 연결돼서 묶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서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고정시키는 데는 이제 무게들이 있기 때문에 철강제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탄소 저감용 철강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향후에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오늘 뭐 상한가 갔다가 좀 밀렸는데 아마 현대제철은 뭐 가격 대비 그동안 뭐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순환매 차원에서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그룹주 내에서의 또 순환매까지 현대제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외교 모멘텀이 붙었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방산, 원전 또 오름세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방산 정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다라는 게 오늘 좀 그나마 입증이 된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를 맡기면 운용을 해주는 예. 기관 투자 세미나가 최근에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금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올해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오늘 뭐 방위산업 관련해서 오늘 아랍에미레이트와 오늘 300 MOU 맺었죠. MOU 체결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폴란드와 과거에 약 32조 원 규모의 지금 계약한 것도 있고 지금 또 그 외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지리학적 그러니까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유럽 쪽에서 또 그리고 또 이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그런 안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 나토에서도 지금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방위 산업에 대한 K 방산 또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서에는 시즌 3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방산에 대한 올해는 시즌 3가 시작됐다. 그래서 봐야 된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계속 뭐 오늘 뭐 이슈가 돼서 뭐 있었겠지만 당연히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시즌 3. 저는 그래서 기대하는 게 작년 연말쯤에 현대로템에서 9조에 가까운 수주를 한번 우리나라 레코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넘는 10조 이상의 수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그 시즌 3의 그 10조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현재 흐름입니다. 임순재 대표님 보셨을 때 그 방산 수주 현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K9 자주포에 대한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방산 관련된 거는 뭐 미국 함정 관련된 그런 것도 여전히 남아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덧붙여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해군에 대한 이제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만약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규모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클 게 아마 미 해군 차세대 훈련기 사업이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보면 뭐 이번에 UAE에서도 나왔듯이 국내 이제 항공 관련된 그런 이제 협력들이 이제 좀 강화될 가능성은 좀 커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FA 50에 대한 뭐 지금 폴란드나 아니면 필리핀에 뭐 그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고 KF 21도 올해부터 이제 우리나라 공군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되면서 향후에 수출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그 내에서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 항공 우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오늘 방산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장 초반에는 강해갖고 오늘 방산이 그래도 좀 상승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장 중반 넘어서 반도체가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수급이 또 빨렸습니다. 그래서 다 방산으로 가버렸는데 이제 반도체로 다 빠져버린 건데 방산이 이게 좀 반도체 갈 때 같이 못 따라간다는 게 현재로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죠. 작년 예. 이후 뭐 수주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는 지금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방산 관련된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350억 달러의 MOU를 체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기대감은 뭐 이미 있었던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영도가 조금 덜 된 거 아닌가. 만약 추가적으로 좀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다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전도 혹시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한 걸까요? 원전도 동남아 순방 뭐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면 사실 윗꼬리가 조금 달려서 더 뭔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필리핀하고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필리핀하고 이제 싱가포르를 가는데 뭐 그 해당 지역에서 원전이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이 원전 같은 경우 기대감은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크지 않을까. 대미 투자죠. 네, 그렇죠.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미 투자에 과연 첫 번째 투자처가 어디로 결정될 것이냐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원전 건설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가스 발전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가스 발전소인 지제노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이런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뭐 발전소가 계속 지어져야 되면 뭐 이런 선발 업체 말고 후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낙수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후발 업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가스 터빈을 만들 수 있는 상위 3개 회사가 한 80% 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물량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가스 발전은 손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상위 업체들은 보통 지금 뭐 주문을 하면 4, 5년 정도 걸려야 예. 가스 터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스 발전소 입장에서는 빨리 만들어주는 데가 좋거든요. 그러면 후발 업체인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게 아직까지는 가스 터빈에 대한 수주가 크진 않기 때문에 주문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보다 빨리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효과가 아마 올해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뭐 원전이 아니라 이런 가스 터빈 발전으로 인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HI도 같은 개념에서 또 살펴보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방금 이제 뭐 방산 이야기도 했고요. 원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묘하게 부장님, 조선이 조용합니다. 여기서 다음 주 대미투자에서 뭐 조선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소외된 느낌이 들죠, 요새?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조방원이라고 그래서 예. 이제 상당히 움직였었는데 지금 약간은 후순위로 약간 후순위라기보다는 좀 약간 잠잠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올해가 조선주도 봐야 되는 원년이라고 원년 시즌 2 정도는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올해 본격적으로 또 역시 미국입니다. 거기도 마스카 프로젝트가 되면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조선주 특히 또 방산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는 것도 사실 현대 중국 같은 경우도 방산 쪽하고 연결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화 오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조선은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타이밍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이 그렇게 좋다며 하면서 조선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빠르면은 뭐 이제 3월 초중순쯤에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확정된 사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했습니다. 확실히 코스닥이 한 방 더 좋았던 건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라는 게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주는 바로 3월입니다. 이제 달이 바뀌면 시장의 색깔도 가끔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다음 달 제약바이오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뭐 좀 계속 좀 쉬고 있죠, 요즘에. 네. 네, 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AI 관련된 반도체 쪽이 원체 이제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알테오젠 이후에 조금 좀 주춤거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삼천단 제약이 이제 경구용 이제 GLP-1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이제 뭐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들썩거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근데 어제 보도 내용하고 오늘 공시가 좀 달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이거 이유가 어떻게 나오고 보세요, 그거? 일단 뭐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많은 거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과하게, 그러니까 공시는 만약 잘못 나가면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쵸. 보도 자료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제 욕만 먹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이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더 이제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보도 자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도 자료 관련돼서는 조금은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다. 이게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GLP-1에 대한 이제 유럽 특허가 2031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계약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물론 중간에 뭐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은 받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2031년도 이후가 되어야만 로열티가 들어오든가 할 가능성은 높고요. 특히 다른 지역 내에 뭐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대 이후지만 뭐 중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역 내에 이제 제약사들이 또 제너릭 약을 또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되면 각국의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보셔야 될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이번 걸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위축이 됐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다시 이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까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호 부장님은 뭔가 3월에 좀 기대되는 이벤트, 제약바이오 관련된 거 뭐 그런 거 좀 있으십니까? 이게 JP모건 헬스케어 행사가 1월에 있잖아요. 지났죠. 그렇게 되면 12월부터 항상 나오는 얘기가 1월에 참석하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AACR 그러니까 미국 암 암학회. 연구학회가 네. 지금 4월에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그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결과물 그게 뉴스에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뭐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ABL 바이오도 있고 지금 올릭스도 있고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기업들 가만히 보시면 다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3월은 이제 4월 암학회를 앞두고 관련된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거기서 제가 보기엔 좋은 성과가 3월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나올 수 있겠다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 요새 다른 섹터들도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제약바이오도 혹시 올라가는 종목들만 그냥 보는 게 낫나요? 아, 이게 기회가 올 거야 이러면서 다른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그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오는 기업들을 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커버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리포트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저는 이번에는 바이오 ETF 쪽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3월은 제가 보기에는 제약바이오가 꽤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3월에 또 이제 삼성 운용사 타임폴리오에서 액티브 ETF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약바이오를 꽤나 포진시킬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따른 패시브 자금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민순재 대표님, 이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카테고리를 좀 이 트렌드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원래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쪽 ADC에서 중심을 잡고 올라갔다면 오히려 이 대장 둘이 좀 쉬어가고 밑에 있는 뭐 에임드 바이오, 오름 테라퓨틱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서 뭐 RNA 쪽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대세 흐름을 어디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대세 흐름은 뭐 비만 치료제하고 이제 장기 지속형 약품을 하는 장기 지속형. 네, 두 쪽이 아마 가장 뭐 어떻게 연관돼 있으면서도 약간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데 예. 두 쪽이 가장 좀 관심사항이 커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살을 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그쵸.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들도 이제 몇 군데가 계속 그쪽으로 지금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만 치료제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이제 기술 수출과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그런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 수출과 관련 좀 엮여 있는 측면이 그럼 있습니다. 딱 하나 추론이 되는 게 G2G. 뭐 쪽이 나오지 않을까? 뭐 G2G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아니면 뭐 인벤티지 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두 개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원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 중에서 내가 뭐 고르는다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면 조금 전에 부장님도 얘기했듯이 뭐 어느 정도 그거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중심 아니면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ETF 중심으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월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제약바이오 좀 미리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 임순재 대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거기에 또 포함된 장기 지속형 플랫폼까지도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증시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환 부장,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